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건데 조만간 헌법 소원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월요일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 공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단체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거절당하거나 진료가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보잉 항공기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보잉 787기가 비행 중 급강하하며 승객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72명을 태우고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칠레 라탐 항공사 소속 여객기였는데 부상자 중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172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등 유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형 배터리의 소재를 국산화하는 사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빅5 병원들과도 연대할 방침이어서 교수들의 집단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 대란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2시간 반 정도 이어진 회의 결과 교수 전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내는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유예 기간을 둔 건데 이 기간에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3월 18일 기점으로 서울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빅5 가운데 다른 병원 교수들과도 공감대가 쌓인 만큼 이런 결정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의 연세의대 교수들도 이번 주 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병원 교수들 역시 사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전공에 대한 사법 처리와 대량 학생 휴학이나 유급이 도래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지난주 한 차례 모임을 한 전국 30여 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이번 주 다시 모여 추가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의대생에 대한 유급이 현실화하면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느냐에 따라 의료 공백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법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대표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또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만 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 중심으로 의료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 모델을 만들고 전공의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대학교 병원은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병원과 노조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 권역 응급센터인 응급실 앞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 외에는 진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의 전공의 90%는 자리를 비웠고 응급실 가동률은 50%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외래 진료는 20%, 전체 병상 가동률도 절반으로 떨어져 수십억 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병원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연장 근로를 제한하고 시설 투자와 예산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입원 환자가 적은 병동은 폐쇄하고 다른 병동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어떤 병동 간의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에 대한 어려움을 좀 감소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측의 방침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상의 한 번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직원들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병동 폐쇄로 인한 간호사들 전환 배치와 무급 휴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간호 인력들은 병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병동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스킬을 갖고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어떤 직무를 일할지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서는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병원과 노조 사이 갈등까지 번지면서 결국 피해는 병원을 찾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최근 보잉 항공기에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보잉 787기가 급강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호주 시드니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던 남미 최대 항공사 칠레 라탐 항공의 LA800편이 비행 중 급강하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263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라탐항공 측은 비행 중 강한 움직임을 일으킨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부상을 입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산업계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 보급형 배터리부터 소재와 재활용까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전폭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최근 배터리 산업의 최대 화두는 누가 먼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성공하느냐입니다. 전기차 등 여러 전방 산업계의 선택을 받으려면 충전 시간과 용량, 안전성 등에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배터리 업계와 힘을 모아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대대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1,172억 원 규모로 전고차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낮춰 다양한 산업의 판도를 바꿀 이른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오는 2027년,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는 2030년부터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 지원으로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에 나서는 건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국내 업체가 1위 자리를 빼앗기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도 일단 LFP를 많이 쓰게 됐으니까 중국이 만드는 것보다는 싸게는 못 만들더라도 보다 더 이제 좋은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LFP 쪽으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뿐 아니라 보급형 시장에서도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 민관이 주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배터리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를 고려해 노후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 반도체 기업의 조치가 미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기계를 시장에 내놓는 대신 창고에 보관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역사상 고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비트코인 탓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거라는 관측과 더 오를 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분명한 건 다시 붐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지난 1월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시작된 기관 투자자 유입이 있습니다. 현물 ETF 나오고 난 다음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유입이 됐고요. 넘는 돈이. 여기에다가 4월 반감기 있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이제 약세까지 호재가 많지만 덩달아 국내 투자자 수요도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과열 지표인 김치 프리미엄은 5%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전쟁에 나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중개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던 정부와 여당도 관련 논의 가능성은 이젠 열어놨습니다. 하반기쯤에 어차피 지금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들이 이제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그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하반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에 물꼬가 트이면 업계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오는 5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마저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이후에 금융당국이 현물 ETF 도입의 필요성이나 기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당국의 허용만 나오면 앞다퉈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부가 청소년 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까지 개정하고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때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 보호법, 담배사업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서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음 달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친족 내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 75%는 이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성균관 등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이라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발단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현행법 조항에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에 대해 8촌 이내라는 이유로 예외 없이 혼인을 무효로 하는 건 가족제도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동안 법의 효력은 유지하기로 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내는 등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위탁을 받은 한 연구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에서 6촌, 4촌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5촌 이상 혈족은 가족으로서 유대감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곧바로 가족 파괴를 중단하라는 성균관과 전국 유림의 비판이 터져나오자 법무부는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어 정확한 국민 정서를 확인하겠다며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0%를 넘은 반면 그렇다는 답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선 지금처럼 8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답이 75%였고 6촌 이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급격한 근친혼 범위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여론조사를 한 거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뭐 국민 정서상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검토 안 하겠다 이렇게 뭐 언명만 해주면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법이 효력을 잃는 시한은 오는 12월 31일로 그 전에 법무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가 군복무 중 잦은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군인 자녀를 위해 기숙사 시설을 갖춘 자율형 공립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군인 자녀라면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2026년 첫 입학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등학교입니다. 2014년 문을 연 학교로 전교생 가운데 군인 자녀가 70%를 차지합니다.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시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군인 자녀를 위한 교육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이 학교 졸업생 350명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고 6회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꾸준히 배출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군가족 친구들이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꿈을 향해 정진하였고 결국 지금 해군 장교로 임관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직무 특성상 이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부모를 따라 이사를 하는 자녀의 교육 문제가 큰 고충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군복무 중 10번 이상 이사한 적은 79%, 군인 자녀인 초등학생도 재학 중 2번 이상 전학한 경험이 절반에 달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별거하는 군인 가정도 4분의 1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가 기존 한민고를 모델로 군인 자녀를 위한 새로운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숙사형으로 부모 근무지와 상관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특례 규정을 통해 군인 자녀는 전국 어디서든 지원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사 운영과 교원 인사 선발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매년 1억 원가량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가장 마음 한구석에 개운치 않은 것이 늘 자녀들 교육 문제였습니다. 전국에 여러 군데 자립형 공립고를 우리 한민고를 모델로 해서 국방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통해 기존 고교를 선정해 오는 2026년부터 신입생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최근 있었던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다양한 투표 참여 캠페인이 한몫했는데요.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의 기분 좋은 순간을 공략한 생활 밀착형 홍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만나 보이는 빵 중에 기표 표시 선명한 게 눈에 띕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전 선관위가 지역업체와 한정 출시한 이른바 투표합시다 빵입니다. 가게에서 풍기는 구수한 빵 냄새가 더해져 식욕뿐 아니라 투표욕까지 자극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빵도 먹고 투표도 하고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요. 소주병 라벨엔 선거 일자와 투표 시간이 붙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술 한잔 기울일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지역 소주업체와 손잡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거빵과 소주의 선거 홍보 라벨을 찍으셔서 대전 선관위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주시면 빵 기프티콘을 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매불망 기다려 맞는 택배에도 투표를 독려하는 테이프가 둘렸습니다. 전남 지역 우체국에선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이 종이 테이프로 택배를 포장합니다.
소포를 뜯을 때 느끼는 행복한 감정이 투표 참여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커피향 가득 여유로운 대화가 이어지는 곳, 프랜차이즈 커피집 컵홀더가 작은 투표 홍보물이 됐습니다. 간 내린 커피만큼 투표율도 뜨겁기를 기원하며 전북 선관위가 지역업체와 고안한 겁니다. 투표 관련한 내용이어가지고 한 번 더 투표 날짜랑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개인도 투표하실 거예요? 네, 무조건 할 거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6.2%. 각 지역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이 기분 좋은 순간을 공략한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형을 피하기가 힘들어 한러 관계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인 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인 성씨는 백 씨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백 씨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붙잡힌 백 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통신은 백 씨가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와 관련된 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백 씨 아내도 체포됐지만 풀려나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백 씨의 석방이 늦어지거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한때 담배를 피웠어도 오랜 기간 금연하면 폐암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연구팀은 국민 297만여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12년간 금연한 사람은 계속 흡연한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17% 낮았고 폐암 위험은 42%까지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0세 이전에 금연을 시작한 경우 폐암 위험은 57%까지도 낮아졌고 금연 기간이 길수록 암 발생 위험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파로 컴퓨터를 조작하도록 하는 장치의 뇌 이식 부작용을 줄일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IBS와 세브란스 병원 공동 연구팀은 액체 금속 갈륨으로 1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얇은 전극을 제작해 뇌 이식하고 두개골 표면에 전자회로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쥐에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극과 전자회로가 얇고 부드러워 뇌조직 손상이 적고 장기간 사용도 가능하다며 쥐에게 이식했을 때 8개월 이상 뇌파를 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을 바탕으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뇌파로 기기를 조작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채용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설명회는 오는 14일 사천시 대강당, 1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22일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유튜브로도 중계됩니다. 추진단은 설명회에서 우주항공청의 기능과 운영 방향,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인원과 보수, 지원 요건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주요 공약들도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저출산, 경제, 주택 문제 등 현 시대를 대변하는 키워드들을 담은 공약이 많습니다. 그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선거용 구호로만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